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호재정의 더 다양한 예를 통하여 기호가 우리 주변의 환경 세계를 아주 적합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의 도구, 표시로서의 도구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계속 읽어가면서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읽을 곳은 120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이해 자체를 위해 일상적 배려 속에서 기호가 차지하는 탁월한 역할을 원시적 현존재의 숱한 기호 사용, 가령 우상이나 주술로 예시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런 기호 사용의 근저에 있는 기호재정은 이론적 의도에서 수행된 것도 아니고 이론적 사변의 길류에서 수행된 것도 아니다. 이런 기호 사용은 완전히 직접적 세계 내 존재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눈여겨보면 기호 일반의 이념을 실마리로 해서 우상이나 주술을 해석하는 것은 원시적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의 용재적 존재의 양식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기호 현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 즉 원시인에게는 기호와 그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 일치한다는 해석이 주어질 것이다. 기호 자체는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을 대표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리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기호 자체가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기호를 제정하는 그것의 과정을 우리는 원시적, 즉 과거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분석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호를 제정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이데거는 꼭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호를 제정할 때는요, 그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상이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이 어떤 대상들을 보고 사용하고 경험해 본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건가 아닌가,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그러나 기호와 그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의 기묘한 일치는 기호라는 것이 이미 어떤 객관화를 경험하여 순수한 사물로서 경험되고 그 결과 표시되는 것과 함께 전제자의 동일한 존재 영역으로 옮겨지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치는 미리 고립되어 있던 것들의 동일화가 아니라 기호가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부터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기호 사용은 표시되는 것을 향하는 존재에 아직도 몰입해 있기 때문에 기호가 기호로서 일반적으로 표시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아직 분리하지 못한다. 이 일치의 근거는 최초의 객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객관화의 전면적 결여에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원시적인 존재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도끼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도끼를 그립니다. 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를 직접 그리고요. 농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농사를 직접 그립니다. 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를 직접 그려요. 이런 것은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표시했다, 그렸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어떤 것을 객관적이라고 본다면 그 사물하고 거리를 두어서 일정 부분을 강조하고 그 특징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무슨 객관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물을 보는 최초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뿐 아니겠어요? 즉 고대 사람들의 기호는 자기가 경험하고 다루고 있는 그 대상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 이것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시적 존재, 즉 옛날 사람들의 기호 제정이 오늘날 우리가 기호를 제정하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썼거나 하고는 전혀 별개로 상관없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이것은 기호가 일반적으로 도구로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세계 내부적 용제자가 일반적으로 도구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존재론적 실마리, 용제성과 도구를 가지고도 원시적 세계를 해석하는 데 필경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사물성의 존재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시적 현존재와 원시적 세계에 대해서도 어떤 이해가 구성적이라면 세계성의 형식적 이념 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뚜렷하게 밝혀내는 일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즉 현상이란 미리 주어져 있는 현상적 연관 안에서 어떤 것은 아직 그것이 아니다 라든가 이미 그것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모든 존재론적 지술이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적극적 현상적 의미를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를 가리키기 위하여 해를 직접 그리고 물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물소를 직접 그리는 것은 우리는 용제자와 어떤 사물, 즉 도구로서의 사물을 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구나 그런 의미밖에 얻지 못한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대에 살았던 사람도 우리와 같은 현존재이고 그 당시의 기호를 통하여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직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에 주목하자고요. 어쩌면 아직 그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미지로 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다는 현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추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나 혹은 욕망을 자극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끈다는 이런 적극적인 현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즉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물었을 때 고대 그리스적인 그런 잘못된 선입견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다는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의 의미를 한번 밝혀봐야겠다, 이제라도 제대로 한번 물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기호체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호에 관한 이제까지 해석은 전적으로 지시를 특징짓기 위한 현상적 발판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기호와 지시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삼중적이다. 1. 표시작용은 유용성의 어디에에 가능한 구체화로서는 도구 구조 일반, 즉 하기 위한의 지시의 기초를 두고 있다. 2. 기호의 표시작용은 용제자의 도구 성격으로서는 도구 전체성, 즉 지시 연관에 속한다. 3. 기호는 다른 도구와 함께 용제적일 뿐 아니라 그 기호의 용제성에서는 환경세계가 그때마다 배치에 대해 분명하게 접근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기호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호와 지시의 이 관계는 지금 정리한 저 세 가지의 삼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을 읽으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얄밉습니다. 처음에 기호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뭐든지 장황한지 모르겠어요. 앞 문단 같은 경우에도 한 문단이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이데거에게 왜 이렇게 글을 썼냐고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기호를 이해하기 위한 저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첫 번째는요, 기호란 저 도구의 용제성, 유용성, 하기 위한의 그런 지시를 받는다. 어떤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기호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돌들은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가 없다면 애초에 낙석주의라는 그런 표지판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요. 기호는 지시 전체성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구 전체성 혹은 지시 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연필에 대해서 알려면 지우개와 종이와 책상과 사무용품, 문구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파악되는 것처럼 기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신호등을 이해하려면 교차로와 교통체계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호 자체가 용제적이래요. 기호 자체가 우리에게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같은 거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호는 존재적으로는 한 용제자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용제성, 지시 전체성 및 세계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가리키는 어떤 곳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기호라는 용제자가 배시적으로 배려되는 환경세계 내부에서 차지하는 탁월성은 바로 이 점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지시가 존재론적으로 기호의 기초라면 지시 자체는 결코 기호로서 파악될 수 없다. 지시는 용제성 자체를 구성하므로 그 지시는 어떤 용제자의 존재적 규정성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시는 용제자의 존재론적 전제인가? 또 어느 만큼 지시는 이 존재론적 기초로서 동시에 세계성 일반의 구성 요소인가? 네, 결론적으로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호는요, 그 자체가 도구래요. 용제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와 함께 도구 연관, 지시 전체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세계의 어떤 존재론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 신호등을 통해서 복잡한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환경이 확 탁월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기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 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탁월하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기호를 파악하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도구의 지시가 전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시 그 자체는 기호로서 파악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시는 무엇을 하기 위한, 즉 용제자의 용제성을 규정하잖아요. 그러니 사물을 파악하는 그런 본질 규정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지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일반을 구성하고 있을까요? 네, 아직은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하이데거는 물음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지시가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는지 다음 장에서, 다음 절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